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나라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시간인데요. 다음 회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도 김영종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어제 중국 갔다 오셨다고. 아, 예. 어제 귀국했습니다. 중국 네. 그 다롄 네. 지역이고요. 네. 뭐 이제 교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의 아들 같은 걸로 되는 건가요, 이제? 삼촌? 예, 뭐 다니긴 하는데 네.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그쵸. 만나면은 또 이렇게 의외로 그 선입견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드는. 맞아요. 일단 좀 만나려고 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꾸 만나고 교류하고 이래야지 네, 네, 이해할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아 TMI 지난번 인도네시아에 이어서요. 오늘은 어떤 나라를 좀 알아볼까 고민을 하다가요. 미얀마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미얀마보다는 버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시아팟에서는 여러 번 로힝야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정작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 미얀마를 연구하고 계신 강민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강민지라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의 식민 역사와 그리고 네. 불교 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아시아팟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궁금한 내용들이 지금 김영준 선생님 우시셨어요. 네, 약간 두 분 다 목소리 좋으셔서요. 네. 저희가 그 역사, 불교 오늘이랑 또 다음번 회에 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들으려고 했는데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왜죠? 선생님이 그걸 전공하셨으니까요. 안 듣고 계신가요? 지금 바보들의 대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김영준 선생님이 자꾸 재미없다고 자꾸 웃긴 캐릭터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 예. 이거 뒤에 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는 김영준 선생님께 선생님을 추천받았을 때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왜 싱가포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까 그거였거든요. 한국에서는 미얀마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싱가포르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민지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싱가포르에 와서 그쵸. 미얀마 역사를 연구하냐 참 독특하다. 미얀마로 가거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박사과정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 연구에 가장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연구가 어디에 있을까 좀 찾다 보니까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는 역사학과에 계신 교수님이 가장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여기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이제 동남아 관련된 연구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예, 그리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저는 미얀마의 자료를 찾으러 자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접근성이 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선택하게 됐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미얀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좋은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역사 연구와 관련돼서는 사실 깊이 있는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역 연구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딜레마가 네. 그 공부를 하는 곳과 현지, 그러니까 자기 필드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민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필드에 대한 경험, 뭐 그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 미얀마라고 하는 그 필드는 이미 또 오래전에 굉장히 친숙하신 그런 전문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되게 걱정하셨었는데 초반에 떨린다고. 근데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추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 지역학, 그러니까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학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우리나라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또 이제 아시아 TMI뿐만 아니라 아시아팟 진행하면서는 학자 선생님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많이 없으셔서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국가별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몇 분 손에 꼽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 한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논의도 그렇고 또 이제 관련 분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한두 분이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제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꼭 지역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 학문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사례로서도 관심을 갖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신남방 정책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죠? 네, 저희가 미얀마 얘기를 딱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들께 그 미얀마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 잠깐 생각해봤어요. 근데 불교 국가, 뭐 아웅산 수치 여사, 최근에는 또 로힝자 이슈 이런 게 있는데요. 김영수 선생님은 뭐 혹시 떠오르세요? 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 말씀하셨어요. 다 썼네요. 네. 저는 뭐 이제 덧붙이자면 부산외대 정도. 왜냐하면 이제 부산외대가 한국에서 미얀마 관련된 언어와 지역학 공부를 하는 그 유일한 곳이죠. 네. 황민지 선생님 포함해서요. 그래서 부산외대가 있군요. 네네. 제가 또 찾아봤더니 신규 인천국제공항에서 신규 취항식을 12월 6일 날 했더라고요. 네, 저도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직항 노선이라고 미얀마, 그러니까 양곤하고 인천하고 있는. 네. 네, 그래서 요금 왕복 총 운임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없어요. 대한항공.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미얀마의 국제항공이 취항을 한 거예요. 미얀마항공이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요. 저도 그렇고, 네,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강민지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미얀마를 어떤 나라다? 아시아파 듣고 계신 분들한테 팍 와닿는 어떤 간단한 어떤 키워드든 아니면 이런 게 있을까요? 김윤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저희가 덧붙일 여름의 것이 주둥이가 너무 빨리 나갔네요. 있을까? 네. 사실 제가 처음 미얀마를 방문했던 게 2010년이거든요. 뭐 그 당시에도 미얀마를 수식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황금의 땅 그리고 시간이 맞아요. 멈춘 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사실 제가 2010년에 처음 딱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여기가 정말 2010년이 맞는가. 이게 한 1970년대쯤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비행기가 탁 착륙을 하는데 왠지 약간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처럼 탐험을 하러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멈춰 있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하지만 2019년인 지금 봤을 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표현이고요. 시간이 흐른 나라네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빨리 흐르는 나라.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역시나 뭐 미얀마는 불교도가 90% 이상이고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그 수많은 파고다들이기 때문에 예, 명실상부 불교의 국가, 불교의 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불교의 나라 그리고 시간이 빨리 흐르는 나라 이렇게 지금 미얀마를 딱 먼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아직 미얀마를 못 가봤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미얀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미얀마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민족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언어도 엄청 많고요. 예. 그래서 지도를 보고 있다 상상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미얀마는 어디 근처에 있고 뭐 이런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눈을 감고 상상을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셔서 미얀마 지도를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미얀마 진짜 커요. 네. 크다고 언제 느끼냐면은 이제 가서 이제 그 양곤이나 주요 도시들 외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차로 이동을 하거나 비행기로 이동을 할 때 네, 뭐 비행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되면 3시간 이상, 3시간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차로 8시간, 10시간 가게 되면은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단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가는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미얀마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처네 뭐 이런. 네, 뭐 10시간 그 정도야 뭐 이런 식인데 면적으로만 보자면 한반도의 3.3배 정도 크기고요. 그다음에 남한의 6.8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11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미얀마이고요. 지금 지도 보고 계시죠? 네, 미얀마 지도를 보신다면 어떤 모형이 빨리 꺼내세요 지금. 어떤 모양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게 가오리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도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가오리연 모양의 이제 꼬리가 연이요, 가오리연. 네, 연이요, 가오리연. 모르셨어요? 아니요. 예. 아니 모르시는 얼굴이시고 오늘 가오리면 가오리지 왜 가오리 연일까 생각을 했는데 꼬리가 이렇게 꼬리 달려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이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직사각형처럼 생긴 방패연이 있고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생긴 가오리 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오리 연의 꼬리가 달려서 그죠, 교수님 아직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 미얀마는 이렇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총 5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태국, 중국, 그리고 인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리고 라오스랑도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쪽에서 해안선을 따라가 보면은 안다만해와 그다음에 벵골만에 접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남아 대륙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벵골만과 인접해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살펴보시면 북부는 산지 지역이고 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고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에 접해 있는 그 만년설이 존재하는 까까보라지라는 산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까까보라지. 예. 너무 높아서 까까보라지? 죄송합니다. 재밌었어. 조금. 까까보라지? 안 잊어버리겠네요. 네. 그래서 그 밑에서 보면 실제로 만년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발이 대략 5,881m 정도라고 좋네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부는 매우 넓은 평원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남부 지역은 델타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미얀마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에아와디 강이 미얀마 핵심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지역적 특징 덕분에 다양한 그런 소수 종족들 총 135개 정도의 종족들이 135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역 같은 것도 지도 보시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미얀마는 좀 독특하게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가 7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별로 구분을 한 광역주가 총 7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지도를 먼저 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별표 있는 지역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지리적 그 환경 특성이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뭐 저는 이제 국제관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중국, 인도 사이 지정학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남한만큼이나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과 인도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영향을 칠 것 같고 또 지금 뭐 미얀마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는 거 이런 지정학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산악 지역이 많아서 민족도 되게
많은 편이라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한반도는 인접한 데가 없잖아요. 딱 그렇죠. 중국이랑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종족이 나눠져 있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진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겠구나. 문화 차이도 많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 상상 잘 되셨죠? 오늘 선생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 미얀마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랑 정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역사는 근데 진짜 너무 유구해갖고 한반도 5,000년 역사 뭐 이러는데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너무 옛날 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현대사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국 식민 지배를 어쨌건 받았었기 때문에 1886년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식민 지배 앞뒤로 역사를 설명해 주시면 청취자들께서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통 왕조가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럼 마지막 전통 왕조, 꼼방 왕조부터 이야기를 꼼방 왕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얼라옹포야라는 왕이 꼼방 왕조를 세우게 됐고 이제 하부 지역으로 진격을 하면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했었습니다. 꼼방 왕조의 이런 확장주의가 좀 미얀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새로운 식민지를 찾고 있던 유럽 제국주의와 충돌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얼라옹파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보도파야가 역하잉, 지금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역하잉 왕국. 역하잉은 지금 저희가 보통 한국말로 할 때는 네. 라카잉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카잉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원래 현지 발음으로 하자면 역하잉이 맞습니다. 발음 좋아요, 선생님. 그래서 역하잉 왕국을 공략하면서 1785년에 역하잉 왕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인도는 그 당시에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령과 미얀마 이런 왕조 사이 서로 간의 국경을 인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는 꼼방 왕조 시기 때 총 3번의 영국 미얀마 전쟁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미얀마의 땅을 영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점점 식민 지배를 강화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1824년에 영국령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으키면서 1826년에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역하잉과 남부 지역 영국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1852년에 영국인 선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유를 잡아서 양곤을 포함한 나머지 하부 지역을 또 영국에게 뺏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1885년 영국 세력의 견제를 위해 프랑스와 사실 이렇게 손을 잡고 조금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견제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것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너무나 쉽게 수도였던 만달레이까지 뺏기게 되면서 1886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영국령 인도의 한 주로 편성이 되면서 식민지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인도의 한 주로 들어가요? 인도랑 인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이 봤을 때 이걸 독립된 국가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한 부분이다. 한 부속물로 그냥 편입을 시켜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씁쓸하네요. 네. 속상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식민지배 과정이 좀 떠오르면서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희는 어쨌건 조선이라고 이름은 붙였으니까요. 그렇죠. 중국의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상을 살펴보면 정말 뭐 처참하죠. 저희도 뭐 겪어봐서 알겠지만 뭐 그런 걸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슬플 것 같고 어쨌든 당시에 눈물 없이 못 들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분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경제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이제 무역항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잘 살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미얀마 현지 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미얀마의 그 불교도 미얀마에 대한 불교에 대한 그런 그 존경심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영국 측에서는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신발을 벗고 사원에 들어가야 하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사원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사원을 방문을 하고 사원에 들어가는 식민지배한 나라들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교에 대한 이런 모욕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얀마 분들의 그런 민족 운동이나 반발심에 불을 지피게 되죠. 그래서 1920년대에 청년 불교도 연합회와 민족주의자들이 연합을 해서 불교도 협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럼 보시면 독립운동이 됩니다. 이런 불교를 탄압 무시한 탄압까지는 거에 대한 아니지만, 어떤 반발 때문으로 시작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가장 이제 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민족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분들이 양곤대학 출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192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로 해서 이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분이 바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님의 네. 아버지이시자 국부인 아웅산 장군 네. 그리고 독립 후 초대 수상을 했던 운우도 이 학생운동에 같이 가담했던 양곤대학은 함께, 예. 서울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운동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영국의 지배에 반발한 농민, 노동자, 그리고 학생들을 그리고 승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한 거를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웅산은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우리 버마 협회라는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 버마 협회요. 네, 우리 버마 협회. 네.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강조하는 미얀마는 우리 거다. 우리의 주인 의식을 강조하는 터키인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웅산은 어떻게 하면 좀 독립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웅산이 조직한 또 다른 버마 독립군, 또 다른 독립군인 버마 독립군은 영국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얀마로 향하는 일본 군대의 진군을 도와 독립을 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사실 자기들의 의도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을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1945년 8월에 일본군의 패전과 더불어서 영국이 다시 미얀마로 돌아오면서 식민지 지배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독립을 못한 거죠. 네, 맞아요. 일본이 패망을 했지만 네. 그때 그런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다시 영국이 돌아오는 원래 거죠. 네. 서구 식민지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역사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독립 실현을 위해서 반파시스트 국민 자유연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국 아웅산의 독립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1948년 1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슬픈 거는 이렇게 열심히 또 슬퍼. 네, 또 슬퍼요. 슬픈 나라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웅산은 슬프게도 독립을 보지 못합니다. 네. 1947년 4월에 실시됐던 제헌 국회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7월에 정적이었던 우소에 의해서 강요 8인과 함께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직접 볼 수는 없게 되고요. 아웅산의 공백을 운우가 대신하면서 초대 수상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상직을 맡은 운우가 그 반정부 군사 조직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소수 종족들의 반발에도 잘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61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불교의 국교화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소수 종족들과 그다음에 다른 종교인들의 반발을 더욱더 사게 되고 결국 그의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정치에 부패와 무능에 실망한 군부 정권이 1962년 3월 쿠데타를 결행하게 되고 내윈 장군을 의장으로 한 혁명 평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군부 독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수 종족들은 종교가 다 달랐던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 다양한 다 불교를 믿지는 않았던 그렇죠. 거죠. 기독교도 선생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수 종족들도 분리 독립을 원했던 건가요? 당시에는 독립하고 나서. 네, 이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영국 식민지 시기 때 그들이 했던 이런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통치 지배 자체가 버마족, 그러니까 불교도였던 버마족과 그렇지 않은 불교도가 아닌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자신들의 독립과 그다음에 이제 자치권을 자꾸 이제 표명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추가로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네. 식민지배 특징?
영국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얀마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은데 그게 그런 내용이죠? 네, 맞아요. 이를테면 그 저희가 영국이 식민지 행정을 했던 그 제도를 저희가 분리지배,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서 분리지배 버마족이 제일 많은 버마인이 제일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지배라고 하면 버마인이 제일 많아서 버마인이 훨씬 더 뭔가를 많이 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소수민족들을 각각 분리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좀 잘 이해하려면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 시기 당시에 그 총 3,837명의 식민지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종족 중에서 버마족이 많다라고 한다면 버마족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버마족이 한 472명 정도였고 그다음에 꺼잉 일부러 좀 탄압한 거라고 하면 돼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게 다수 종족이 목소리를 내기도 쉽고 그다음에 반발을 하기가 더 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려고 했군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 소수 종족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식민지 정부는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중앙평원 지역을 직접 통치를 하고요. 고산지대의 소수민족들은 그들 고유의 정치와 사회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간접 지배 방치를 채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치 제도를 겪었다 보니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런 그렇게 살던 대로 살고 싶다라고 살고 주장하는 싶다는 거군요. 거죠. 왜 이제 그 영국 정부의 공백을 버마족이 채워서 다시금 자기들을 이제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걸 참을 수 없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복잡했네요. 이 식민지배의 어떤 룰 때문에도 또 영향을 받게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럼 로힝야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힝야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 로힝야 보시면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미얀마의 그 식민 지배 과정이 그 동남아 전반에 펼쳐졌던 거와 이제 공통점도 있고 좀 이제 차별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인 지배 이후에 일본의 그 재점령 그리고 일본의 패망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 뭐 이런 패턴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유사한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영국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런 보통 이제 상업적 주제를 형태를 먼저 띄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은 미얀마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에 대한 왕조라든가 뭐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수 종족에 대한 정체성 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 또는 이제 모욕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것도 영국 식민정부가 가졌던 이제 공통적으로 식민지에서 취했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종족의 그 지형이 굉장히 첨예하게 좀 부각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또 미얀마 사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뭐 로힝자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구조 문제에 있어서 또 영국 식민 지배가 미친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독립 후 미얀마에서 생겼던 민주화 운동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앙산 수치 여사잖아요. 지금은 국가 고문이 되셨고 최근에 한 아세안 정상회담 때도 유일하게 여성분 대표로 남성들이 많은 대표들과 악수를 이렇게 맞죠, 선생님? 여성 지도자는 유일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곱게. 그래가지고 되게 예쁘시다. 선생님만큼. 그럼요. 잘하는 분을 골랐어, 내가. 여성 지도자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메가와 필리핀에 계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혼자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역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아웅산 수치 여사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그 미얀마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되고 그다음에 양곤 대학생과 경찰의 우발적인 충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지가 미얀마에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 아웅산 수지는 그 이전까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고요. 외국에 계셨죠. 네, 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1988년도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미얀마에 오게 됩니다. 88년에요. 네. 근데 이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도 1988년 8월 8일 제가 8888 항쟁이라고 하는 8888 네, 항쟁이라고 하는 게 88 세대라고 하죠. 예. 오, 거기는 또 그렇게 부르는군요. 네, 이제 그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아웅산 장군을 국부로서 여기면서 그가 해줬던 것처럼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상징으로서 아웅산 수지가 남아주기를 이제 좀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웅산 수지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게 되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역할이 없었고 이 당시에도 약간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존재이자 리더로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90년대 청선거 시기 때 그 군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지가 있었던 그 국민민주연맹 NLD라고 하죠. 압승을 거두게 되지만 결국 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회의를 구성하게 되고 이 때문에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와 구금을 당하면서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의 그 가택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엄청 오래 계셨죠. 네,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살던 집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연금 된 곳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NLD 이 당 사무실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이랬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과연 같은 연금이 끝날까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그러게요. 또 같은 달라졌죠. 끝이 나고 그렇게 해서 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처음 미얀마를 방문하게 됐는데 미얀마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가판대에 사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래서 사진을 파는 게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사원이 그려진 이렇게 코팅해서 파는 브루마이드처럼 그런 것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같이 아웅산 수지 여사 사진이랑 그다음에 아웅산 장군 사진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저걸 누가 살까 이러는데 거의 대부분 모든 미얀마 사람 집에 가면 그 문 위에 이렇게 액자처럼 같이 붙여놓고 뭔가의 그런 염원을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불교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조금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아마 그렇게 좀 구입을 하셔서 집에다가 걸어두셨던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북한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관에서 한 게 너무 아니라 내가 아무데나 연결하나? 그렇죠. 근데 자발적으로 아니,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 팟캐스트 불시착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지금 뭐 지금 강민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 군부 독재 하에서 일반 시민의 그 염원, 그리고 응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아웅산 수치가 과연 준비된 리더였는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역사에 이제 불려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호명되신 거죠. 호명된 거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을 맡은 게 될 거고 뭐 준비된 거라기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도 그런 걸 역할을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또 이제 다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아웅산 수치가 부여받은 사명과 지금 아웅산 수치가 펼치는 그런 이상과 비전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그거에 부합하는가 문제는 좀 더 이제 고민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문제 아닌가. 그렇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현 정치 상황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방문을 하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그럼 미국이랑 관계가 안 좋았었던 거죠? 네, 그렇죠. 안 좋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원래 미얀마 사회주의를 채택했었던 거죠, 미얀마가. 그 버마지 사회주의라는 식이 있었는데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이제 군부 독재 에서 그 인권 탄압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88년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90년이었죠. 총선 그
실시된 건데 네. 그거를 선거결을 다 부정하고. 무시하죠, 부정하죠. 예, 그런 결과는 그 서구 서방에서는 이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관계가 안 좋아진 미얀마의 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웅산 수치의 집권 이전까지 상당 부분 지속됐던 부분이죠. 그렇구나. 그럼 지금 현재 미얀마 정치 상황 어때요? 네, 방금 김영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1997년도에 경제 제재가 이제 취해졌다가 네. 20년이 2016년 10월 7일에 대미얀마 경제 제재 해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미국과의 수출 관계 부분도 굉장히 호조를 누리고 또 2013년에 그 그러니까 유럽과, EU와 예. EU도 특혜 관세를 주면서 경제 발전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뭐 경제 부분과 그다음에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도 같이 민주화 과정도 같이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잘 실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저희가 뭐 그걸 수치상으로 얼만큼 됐다 그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럼요.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제 그런 언론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해외 통신업자들이 그 미얀마로 진출이 허용이 되면서 2015년부터 통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2016년 모바일 보급률이 83%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로힝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얀마 내부에 있는 소수 종족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외부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 높아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로힝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수 종족에 대한 문제, 탄압 같은 문제들은 이전에도 존재했던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안 드러났던 거죠, 선생님?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있던 시기에도 제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디 인터넷이 가장 잘 터지는 그 2010년이죠, 선생님. 네, 2010년, 2011년. 2016년. 이미 그때 이제 민간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화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통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사이트 접속 같은 거 구글을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예. 안 되고 막 이메일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좀 가려진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핸드폰 보급률 그다음에 뭐 유심 카드 같은 거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를 사는 것도 11년에 봤을 때는 저희 외국인들은 구입이 불가능했고요. 그다음 내국인들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했고 집안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뭔가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상징이었네 인터넷.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내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하긴 뭐 저도 50만 원 주고 설치했지만 텔레비를 받았으니까 모르요 하지만 저희가 임금 수준 저희가 벌고 있는 그 월급 임금 수준과 했을 때는 진짜 돈이 많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진짜 민주화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미얀마에 딱 처음 도착을 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긴 한 1m 정도 되는 장총을 경찰들이 다 들고 길에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요. 이미 민간 정보가 들어왔지만.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얀마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에 대한 공포감이 맞아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공부를 거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사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뭐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시엔 상상이 안 됐던 부분이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뭐 2013년 14년 정도부터는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찰들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총 안 들고 있어요? 없어요. 네, 없고 오히려 조금 약간 경찰을 무시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민주화가 시작되고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웅산 수지 여사가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 중에 아마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헌법상으로 보면은 그 국방부 그다음에 내무부, 국경부 장관은 군 청사령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군부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죠. 맞죠? 그래서 의회의 4분의 1이 군부가 이미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민주화가 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력으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 의원 확보가 힘들죠. 네. 왜냐하면 25%가 군부에게 그러니까요. 배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헌법 개정을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그
뭐랄까 아웅산 수치가 정상적이라면 이제 국가 원수 대통령직이 그쵸. 돼야 되는데 그 군부가 사전에 제약을 걸었던 그 가족 외국인 중에 남편을 안 두면 된다. 안 뭐 된다고. 네. 그런 문제도 그것도 아웅산 수치 있고요. 여사 때문에 만든 법인 거죠? 그렇죠. 2008년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음. 아웅산 수치가 이제 가택연금에서 해제가 되고 당연히 전면을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예 그런 정말 법을 이상한 헌법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 예.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예. 못한다는 건 너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고 이제 군부가 25% 가는 네, 것도 그렇죠. 그렇고.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인도네시아도 이제 그랬었죠 처음에요. 예, 25%. 약간 과도기라고 봐야 돼요, 선생님? 뭐 과도기로 상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 그것이 바뀌면 예, 소용없죠. 그렇죠. 안 바뀌면 그런 문제가 음. 있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제 지금 뭐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이제 인터넷 특히 이제 스마트폰 보급을 통해서 네. SNS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뭐 언론의 역할도 가능한지 아니면 현지 언론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지 언론에 대한 현지인들의 네, 신뢰도를 네, 말씀하시는 신뢰도, 건가요? 저도 이제 현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갈 때마다 이제 찾아보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인터넷으로 좀 접해보고 있는데 글쎄요 신뢰도라고 한다면 사실 미얀마 분들은 아직까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거짓 뉴스다, 이것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힝자 물론 근데 네. 그러신 분들도 이제 점점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그 군부 정권 시절에 나갔던 이제 미얀마를 떠났던 분들도 돌아오고 있고 사실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운동도 일어나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의심이라든지 기사에 대해서 조금 걸러봐야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언론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얀마와 조금 미얀마에게 불리한 그리고 뭐 좋지 않은 기사들은 아무래도 차단? 차단 아닌 차단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또 옛날 군부 시대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다고는 느끼겠죠. 아무래도 체감으로는. 근데 네. 이제 그게 진짜로 뭐 나중에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급됐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보급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이게 핸드폰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 뭐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막기가 쉽지 않기 네. 때문에 SNS에 이거를 대한 제약은 없나요? 뭐 네. 중국처럼 뭐 아니요, 페이스북 다 그런 거 되고 없어요? 다 됩니다. 곧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중국한테 수입하고 있잖아. 그 차단하는 거 이런 거. 뭐 그럴 수 그런 있을 것 같아. 꼭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제약 요소들이 있죠. 뭐 거짓 뉴스 처벌법이라든가 뭐 온라인 관련된 거 뭐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따라 배울 수 있고 아니면 또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아니면 또 그런 것을 또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캄보디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스마트폰 보급이라는 게 그 언론이라든가 언론의 그 제약을 뛰어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의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대중적인 소통 네. 자기들끼리의 그 테리든 뭐 이런 걸로 맞습니다.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민주주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 잠재력은 굉장히 또 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거의 1부는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경제 발전 상황 조금만 들어볼까요, 선생님? 어때요? 10년하고 비교해서도 훨씬 많이 발전했나요? 네, 사실 미얀마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매년 6% 네. 6%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 투자가 상승이 되고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서 이제 소비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미얀마 인구의 3분의 2가 노동 인구이면서 그리고 매우 젊습니다. 그쵸.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인구가 굉장히 젊은 편이고 그리고 일단 미얀마 같은 경우에 천년 자원도 굉장히 되게 풍부하기 많다면서요?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쌀도 엄청 많이 집에서 네, 그쵸? 지금도 여전히 맛있습니다. 아, 천연자원 혹시 뭐가 진짜 유명해요? 천연자원은 미얀마는? 뭐 텅스텐 이런 것도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가스. 지금 제일 돈 되는 거죠. 맞아요. 가스가. 천연가스가 이제 돈이 되죠. 돈이 된다. 그래서 저희 대우 인터내셔널에서도 들어가서 이제 천연가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군부 사실 이제 그 천연자원 맞아요. 개발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네. 대부분에서 이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제재를 했고요. 근데 사실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뭐 싱가포르 그리고 EU 국가들도 기존의 투자는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신규 투자를 막은 거였고. 자기네들만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투자는 하지 않겠다.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였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새로이 진입하는 몇몇 안 되는 그 중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대우 인터내셔널. 그래서 그 제외 버마인들 당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었죠. 그렇구나. 이제 발전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뭐 관광 쪽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다 보면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이 그 시간이 같이 빠르게 흐른다 그랬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우리 좀 경제적으로 좀 덜 발달된 국가 얘기할 때, 그렇죠. 이제 개발도상국의 말도 좀 저는 이상하긴 한데 네, 아직 발전이 그렇죠. 보면 이제 그런 식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뭐 1960 우리 아까 얘기했지 우리 1970년대, 80년대 해당된다, 뭐 90년대 해당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랑 같이 지금 2019년을 그렇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미얀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농업 부분 그리고 천연자원 관광도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뭐 ICT, 뭐 그쵸, 4차 산업혁명, 맞아요.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 다 같이 하고 공존하죠. 있거든요. 농업과 4차 산업이 맞습니다. 그렇게 다 공존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좀 역동성 있게 봐야 될 것인가도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개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흔히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의 문제, 그렇지만 이제 여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젊은 노동 인구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6%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있고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좀 기틀을 어떻게 갖춰 나가는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훈훈해요.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쌤 아까 잠깐 관광 얘기도 언급해 주셨는데 2부 때 다시 더 얘기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미얀마 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얀마의 종교, 문화, 그리고 로힝야 문제 등 최근 직면한 도전 등에 대해 들어볼 거고요. 물론 미얀마 여행을 위한 팁도 선생님께 아주 뜨끈뜨끈한 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세요. 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